자, 유교 윤리 사상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교 윤리 사상은 2015 개정교육과정 생활과 윤리에서 좀 더 추가된 내용이고 이전의 내용보다 많이 상세해진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생활과 윤리를 처음 이제 접하는 학생들한테는 좀 생소할 수가 있고 윤리와 사상을 2학년 때 좀 학습을 한 친구들에게는 좀 낯익은 아주 뭐 친숙한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윤리와 사상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육아 사상이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는지는 우리가 좀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앞으로 이제 육아 사상과 뭐 불교 사상, 도가 사상 이런 것들을 좀 보게 될 텐데 유가라고 하기도 하고 유교라고 하기도 합니다. 둘 다 뭐 큰 틀에서는 같은 의미라고 보아도 되고 어떤 학문적인 의미를 강조할 때는 유가라고 얘기를 하고 종교적인 의미를 강조할 때에는 불교 또는 유교라는 말을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그냥 우리 입장에서는 유가나 유교 모두 다 같은 의미다라고 생각하고 뭐 문제를 풀거나 내용을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고 있는 친구들도 있겠지만 육아 윤리 사상의 가장 대표적인 사상가는 바로 공자와 맹자라는 사상가일 것입니다. 육아의 창시자가 바로 공자이고, 그리고 그의 제자가 맹자입니다. 실제로 이 둘은 직접 만난 적은 없지만 맹자가 공자의 어떤 사상을 계승했고 그의 사상을 따른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자신이 공자의 제자이다라고 많은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에다가 실제로는 순자도 육아윤리 사상가 중에 한 사람으로 우리가 보지만 우리는 지금은 공자와 맹자만을 좀 놓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육아윤리 사상의 기본적인 관점은 바로 성선설에 있습니다. 공자 같은 경우에는 인간의 본성이 선하다라고 직접적으로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인간의 본성은 모두 비슷하지만 이제 이후의 학습에 의해서 달라진다라고는 얘기했습니다. 하지만 인간의 본성을 좀 선하다라고 강조해서 얘기한 사람이 바로 맹자입니다. 맹자는 인간의 본성이 선하다라고 아주 강력하게 주장을 했고 이 성선설을 바탕으로 자신의 사상을 전개를 합니다. 결국 성선설이라는 것은 인간의 본성이 선하다라고 주장하는 사상이 됩니다. 다들 알겠지만 공자와 맹자가 활동했던 시기는 춘추전국 시대였습니다. 중국 역사에 있어서 아주 혼란스러웠던 시기 중에 하나였는데요. 이렇게 아주 혼란스럽고 서로 사람들이 싸우고 물어뜯고 서로 죽이고 이렇게 아주 혼란스러운 시기에서 맹자가 인간의 본성이 선하다라고 주장을 하니까 그 당시의 사람들은 맹자의 주장에 대해서 크게 공감하거나 동의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실적인 모습만 놓고 보았을 때 인간의 본성이 선하다면 도저히 인간으로서는 이러한 어떤 혼란을 만들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선설을 주장하는 맹자에게 이 성선설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성선설의 근거, 인간의 본성이 선한 근거 또는 이유를 너가 한번 논리적으로 증명해봐라 라고 얘기할 때 아주 유명한 이 사례를 제시하죠. 그게 바로 유자 입정의 사례입니다. 어, 한자로 쌤 얘기해서 조금 어려울 수 있지만 유자 입장의 사례는 결국은 어, 우물에 들어가는 어린아이의 어린 아이의 이야기입니다. 정말 나쁜 사람이 있다고 가정을 해보고 그 나쁜 사람이 어디 가만히 있었는데 우물가에 있었는데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 아이가 우물가로 이렇게 걸어가고 있습니다. 우물가가 이렇게 있고 아기가 기어가 그림이 너무 이상합니다. 지우겠습니다. 이렇게 기어가고 있는데 이 모습을 보면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게 할까요? 아마 다들 흠칫 놀라서 이 아이가 우물로 들어가지 못하게 막을 겁니다. 그렇죠? 아무리 나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이러한 어떤 어찌하지 못하는 것, 인간이라면 도저히 참을 수 없는 마음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인간이라면 결코 참을 수 없는 마음이다라고 해서 불인인지심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불인인지심 또는 불인지심. 봐라, 아무리 나쁜 사람이라고 해도 어린아이가 우물로 들어가는 것을 막으려고 하지 않냐. 아무리 나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 인간의 어떤 내면에는 선한 본성이 있을 거야 라고 주장하는 게 바로 이 맹자의 사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에게는 자신이 차마 어찌하지 못하는 마음이 한 네 가지 정도가 있는데
그래서 인간의 어떤 본성의 선함을 이 사단이라는 네 가지 증거로 제시를 합니다. 그게 바로 측은지심, 수호지심, 사양지심, 시비지심입니다. 누구나 불쌍한 사람을 보면 측은해한다라는 것, 그리고 누구나 잘못을 저질렀을 때 부끄러워하고 또는 뭐 잘못을 저지른 사람을 보았을 때 화가 나는 것. 최근에 이제 N번방이라는 어떤 또 사회적 이슈가 막 등장을 하고 있는데 그 N번방의 어떤 주도자였던 박사라는 인물이 처음 이렇게 공개가 되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분노를 했습니다. 그런 것들을 보고 우리는 수호지심이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 모습을 보고 분노한 사람 중에는 착한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또는 뭐 나쁜 사람이다라고 평가받는 사람들도 있을 텐데 그런 것들을 다 초월해서 그러한 어떤 모습을 보고 분노를 하고 화를 감추지 못했을 것이다. 이것이 바로 수호지심이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양지심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무언가를 사양하려고 하는 마음. 그래서 어른들이 어렸을 적에 아마 어른들이 용돈을 주시거나 아니면 뭔가를 이렇게 주실 때 아, 괜찮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그런 것들. 이 바로 사양지심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시비지심이라는 것은 옳고 그름을 따지려고 하는 마음. 이런 것들이 통해서 보았을 때 인간의 본성은 선하다라고 맹자와 유가사상가들은 주장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유가사상은 기본적으로 인간 본성에 대한 아주 강력한 신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떤 신뢰를 바탕으로 사회 혼란을 인간이 극복할 수 있다라는 입장을 가졌는데요. 그게 바로 숙이 아닌이라는 것입니다. 숙이 아닌이라고 하는데 선생님이 여기 가운데 화살표로 연결을 해놨지만 실제로는 뭐 숙이 아닌 또는 뭐 숙이 치인이라는 말로도 사용을 하기도 합니다.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 수기라는 말은 자신의 어떤 수양을 다하는 것. 그래서 수기는 결국은 선한 본성을 함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기 자신을 다스리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안인을 한다라는 것은 다른 사람 또는 다른 사람을 편안하게 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자, 먼저 수기의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인간에게는 이미 선한 본성이 있기 때문에 이 본성을 잘 함양하면 누구든지 도덕적인 사람 또는 선한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 방법으로 제시한 것이 바로 존양성찰입니다. 한자어라서 어렵게 다가올 수 있지만 그냥 말 그대로 양이라는 말은 기르다라는 말입니다. 기르다. 그리고 존이라는 말은 보존하다라는 뜻이에요. 나에게 이미 선한 본성이 있으니 이 선한 본성을 잘 보존하고 잘 기르면 누구나 선한 사람이 될 수 있다. 그리고 내가 잘못한 것이 있는지 없는지를 항상 성찰해 봐라라는 게 육아가 제시하는 수양의 방법이었습니다. 이러한 어떤 수양의 방법, 뭐 존양 성찰 이외에도 다들 한 번쯤 들어보았겠지만 구방심이라는 것. 내가 놓아버린 선한 마음을 구하려고 해야 된다. 또는 뭐 경이라든지 경건한 마음을 유지하는 것, 그리고 성이라는 것, 항상 성실하고 정성을 다하는 것, 뭐 이런 것들 아주 많은 수양의 방법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수양의 방법을 거쳐서 인간은 누구나 이렇게 이상적인 인간이 될 수 있는데 그 이상적인 인간의 모델로 제시하는 것이 바로 군자였습니다. 군자. 군자라는 말과 항상 따라다니는 말이 있죠. 성인 군자라는 말을 자주 쓰는데 성인 군자 모두 다 육아에서 생각하는 이상적인 인간상입니다. 최근에는 이제 선비라는 말도 자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음, 조선시대 특히 유학을 공부하던 문인들을 선비라고 많이 얘기를 했는데 최근에는 어떤 사회의 문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적극적인 어떤 참여의식과 참여하려는 자세를 보이는 사람들에게도 선비라는 말을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뭐 성인 또는 군자, 선비 이러한 사람들이 육아에서 생각하는 이상적인 인간상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수기를 바탕으로 내가 먼저 선한 사람이 된 다음에 그 다음에 나의 어떤 선한 역량을 바탕으로 다른 사람을 편안하게 만들어 주어야 된다. 결국은 이 안인의 영역은 정치의 영역이 되겠죠. 그래서 정치를 하기 전에 나의 어떤 도덕성을 잘 다듬고 그리고 정치에 참여해야 된다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정치의 구체적인 모습으로 공자 같은 경우에는 대동사회를 제시합니다.
대동사회, 아주 이상적인 사회죠. EBS 교재에 보면 대동사회에 대한 뭐 자세한 설명이 나와 있고, 우리가 좀 풀어볼 문제에도 대동사회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대동사회의 가장 대표적인 특징 중에 하나는 바로 이 대동사회가 도덕적인 사회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제시문을 읽고 어떤 사회에 대해서 묘사를 하고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 내용을 읽다 보니까 이 사회는 정말 도덕적인 사회인 것 같아. 라는 느낌이 든다면 거의 대부분은 대동사회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도덕적인 사회임을 알 수 있는 좀 대표적인 문구가 무엇이 있냐면 사회적인 약자를 배려하는 모습이 많이 보입니다. 그 당시에 사회적 약자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은 뭐 노인이라든지 아이라든지 또는 뭐 과부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공자가 대동사회를 묘사한 부분을 잘 보면 이러한 사회적 약자들이 차별받지 않는다라는 말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통해서 대동사회가 현실적으로 이해했을 때는 어떤 복지국가에 가깝다. 또는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도덕적인 사회이다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정치적으로는 이러한 이상사회, 도덕적인 대동사회를 꿈꾼다고 하면서 동시에 경제적인 측면도 우리가 간과할 수가 없습니다. 구체적으로 이 맹자가 이 경제적인 측면에서 많이 강조를 하면서 무항산, 무항심이라는 말을 합니다. 말 그대로 항산이 없으면 항심이 없다라는 말인데 이 항산이라는 것은 항상 생산할 수 있는 능력, 즉 경제적인 안정을 얘기합니다. 경제적 안정이 없다면 항심이 없다. 그러면 항심이라는 것은 결국은 항상 도덕적인 마음. 그래서 그냥 우리는 도덕적인 마음이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해석을 해보면 결국 경제적인 안정이 없다면 도덕적인 마음도 없다. 또 다르게 말을 해서 유항산, 유항심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경제적인 안정이 있어야 도덕적인 마음이 발현될 수가 있다라는 뜻이 되겠죠. 물론 모든 사람에게 다 적용되는 건 아닙니다. 육아에서는 좀 더 엄격하게 성인군자와 같은 정말 이상적인 사람에게는 경제적인 안정이 없어도 도덕적인 마음을 잘 유지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백성들, 일반적인 사람들은 그냥 경제적인 안정이 없는 상황에서 도덕적인 마음을 유지하는 게 상당히 어렵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경제적인 안정도 국가가 또는 통치자가 반드시 챙겨야 될 중요한 요소이다라고 강조를 합니다. 자, 여기에서 좀 한 가지 더 추가적으로 살펴볼 것이 덕치라는 용어가 되겠습니다. 공자는 덕치라고 얘기를 했고 맹자는 이것을 왕도 정치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왕도 정치라는 것은 패도 정치와 반대되는 말인데 패도 정치는 결국은 무력을 통해서 통치를 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무력을 통해서 통치를 하는 패도 정치의 반대가 되는 것이 왕도 정치이다. 그러면 왕도 정치는 무엇을 통해서 정치를 하는 것일까요? 바로 덕을 가지고 통치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맹자는 덕을 가지고 통치를 하는 통치자와 또는 덕을 통해서 통치를 받는 백성의 관계를 풀과 바람의 관계로 이렇게 비유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앞으로 문제에서도 좀 몇 번 살펴보겠지만, 풀 같은 경우에는 풀을 눕히기 위해서 아무리 발로 밟아도 잘 눕지 않죠. 하루가 지나면 다시 우뚝 솟아납니다. 하지만 이렇게 강압적으로 풀을 누르려고 하면 잘 눌려지지 않지만 따뜻한 바람이 불면 풀은 저절로 알아서 고개를 숙입니다. 이런 것처럼 백성을 다스릴 때에는 강압적인 강압적인 태도로 또는 강압적인 무력을 사용해서 통치를 하는 것이 아니라 군자가 먼저, 통치자가 먼저 자신의 도덕성을 함양하고 먼저 도덕성을 함양한 다음에 이제 그 백성들을 다스리면 저절로 따라올 것이다. 그게 바로 덕치이다라고 주장을 합니다.